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를 하게 될 서울과학시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의 성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상당히 뜻깊은 자리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자리에 발표의 기회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제가 전공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래서 국가 전략이라든지 정책이나 행정에서 이 분야에 접근하는 그런 큰 공통 분야나 공통 분모를 찾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래 그 제목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오늘 발표의 제목을 제가 지능정보 시대의 도래와 정책 방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좀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방에 오신 분들은 정책이나 행정이라는 공통 분모를 조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최근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같이 공감대를 한번 형성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이나 정치학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지능정보 시대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 저희는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능정보 시대라는 AI라부터 발생하는 뭔가 또 새로운 혁명, 변화가 시작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또 변화야? 또 혁명이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라는 우리가 변화에서는 그런 지친 이런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보화 시대부터 시작해서 유비쿼터스 시대, 그리고 모바일 시대, 그리고 스마트 시대를 지나서 이제 지능정보 시대라는 용어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앞에 사회를 붙여도 되고요, 혁명이라는 용어를 가끔 붙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다고 하면 다시 거대한 물결이라는 게 우리가 지능정보화 시대로 보는데, 이 변화란 게 시작은 과연 지능정보화 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능정보화 시대가 우리한테 엄청난 정말 레볼루션과 같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건지에 대한 그런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답이 없는 문제긴 하지만 같이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차는 지능정보 시대의 도래, 그리고 동향과 변화, 지능정보 시대의 정책 대응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야가 아주 속도가 빠릅니다. 보면 최근에 2009년부터 시작된 스마트 도입되어가는 이후의 변화들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시면 최근에 기술들이 새로 생겨난 기술들을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컴퓨팅, SMS, LBS, 소셜 커머스, O2라든지 VR, 공유경제, 그리고 3D 프린트,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기술들이 최근 한 5, 6년 사이에 상당히 우리한테 빨리 다가와서 이제 뭔가 그 용어를 알만하면 또 새로운 용어가 생기고 하는 아주 빠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내가 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ICT 쪽에서 이런 변화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절적인 지금 어떤 급격한 변화기보다는 우리 ICT에서의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시듯이 ICT의 속성은 아주 빠른 변화와 그리고 확장성을 특징 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이러한 ICT의 속성들이 내부적으로는 아주 빠른 변화를 일으키면서 한편으로는 외부로는 다양한 분야들과 결합되고 융합되는 그런 내외적인 현상을 동시에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런 유선통신에서 시작된 변화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5세대까지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시작된 CPN이라고 불리는 우리 가치 사슬이 한꺼번에 융합되어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또한 외부적으로도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이 예전에는 인베디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어떤 산업이나 분야에서 하나의 부속품 그리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 ICT의 큰 산업의 하나의 분야로서 다른 분야와 1대1로 융합되고 결합되는 현상들이 2000년대 이후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첫 단초가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이게 아주 거대한 융합의 첫 물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핀텍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런 그 ICT와 다른 분야가 만나는 이런 큰 융합에 아주 큰 2.0 정도 다 차세대 물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존의 산업에 인베디드 컴퓨터 IT가 들어가는 거랑 지금이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약 예를 들면 그전에는 자동차에 우리가 자동차를 주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기나 컴퓨팅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IT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최근 애플이 이야기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 애플이 만드는 차는 기존의 그 일단 차에 컴퓨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iOS라는 OS에 껍질을 입힐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IT와 다른 분야에 만나면서 주도권에 관련된 그런 것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 빅뱅이라고 불리는 이후에 보면 기기 유무선 융합이라든지 다양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성능 인터넷 같은 것들이 연결되면서 상당히 다양한 변화를 현재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스마트 변화, 스마트 사회 기술 이후에 다양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그걸 심화시키는 AI로서 좀 더 접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오늘은 그 AI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18세기에 산업혁명을 4개의 시기로 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전국 우리가 20세기 후반의 정부혁명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최근의 변화를 4차 산업혁명, AI로 비롯되는 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링크가 되어 있는 건 관련된 간단한 비디오 클립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러한 AI를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아주 학계에서 논의가 되었다고 한다면 3월에 있었던 인공지능과 인간의 이세돌 부장과의 대결은 그야말로 AI를 시민들한테, 국민들에게 국가적으로 그런 알리는 엄청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이란 뭘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40년대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개념이 등장해서 90년대까지 쭉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잠시 멈칫했다가 지금 다시 각광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스마트 시대 이후에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그리고 딥러닝 알고리즘, 그리고 컴퓨터의 성능의 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재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AI하고 이게 좀 여러분 흥미를 선물해봤는데 AI하고 그 인간의 대결은 아주 오래 어떻게 보면 한두 번에 걸쳐 있을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루어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체스가 붙었다가 인간이 이겼다가 다음에는 인간이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장기 프로그램에서도 이루어져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튜링 테스트라고 불리는 얘가 컴퓨터인지 그 인간인지 하는 시험 테스트에도 14세라는 그 제약된 조건이긴 했지만 통과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알파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인공지능이란 뭔지 인공지능 사회, 인공지능은 지능정보 사회라고 부르는 지능정보 사회를 둘러싼 쟁점들은 그냥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을 둘러싼 문제인데 아까 제4차 산업혁명에서 봤듯이 이 AI의 개발과 발전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운유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간단한 일들을 루틴한 일들을 기계에 주고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업쇼어링이라고 해서 해외
기지들이 이동했던 것들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사회 중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비합적으로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여러 이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능연구 사회를 4차 산업혁명과 이끌어 생각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공지능 사회가 지능정보 사회가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또 구글 번역 최근에 보니까 네이버 번역하고 구글 번역기를 비교한 거 있었습니다. 보니까 네이버 번역 쪽이 좀 더 나은 걸로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을 타고 네이버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더 쉽게 영어로 대한 공문으로부터 해소시켜주고 가사로부터 해소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일자리에 관한 문제. 우리가 아주 크게 이제 그 사회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입니다만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한다. 그런데 어느 일자리까지 대체할 것인가? 기사들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한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라는 데 있는 반면에 이 변화가 지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일자리에 가는 논의되어 왔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걸 어떻게 일자리에 대해서 한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문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자리를 둘러싼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건 충분히 문제 제기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윤리적 문제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이슈입니다. 우리가 자동화를 했을 경우에 AI에 맡겼을 경우 판단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게 법률적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가 아주 큽니다.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그러다 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건데 상당히 재밌는 건 며칠 전에 테슬라 쪽에서 채택한 걸 보니까 그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할 것이냐 보행자를 보호할 것이냐라는 거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걸로 AI를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테슬라라는 그 자율주행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아니고 보행자를 보호하는 걸 우선으로 합니다라고 하면 그 차를 안 살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이제 그 자동차 회사 입장에 있을 것 같은데 그와는 달리 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면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대를 보면 우리 최근에 지능형 로봇이나 드론 이런 것들이 녹조 정찰이나 오염물이나 관련된 인간이 루틴하게 해야 되는 감시의 영역들은 거의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드론이 날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가 맥시멈이긴 한데 이러한 사용 시간들은 점점 더 개선되어져 나갈 것이고 그런 것 보면 되죠. 그리고 인간이 좀 위험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이 산업적인 부분에 관한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데이터 관리, 빅데이터 통해서 관리하는 거라든지 제조업 분야에서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보면 지금 개인비 사용력에서 아주 큰 또 이제 서로 간 우선순위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의 나우라든지 애플의 시리, 네이버도 최근에 이제 그다음 비서 시장에 관한 것들 접근하고 있고 지능형 로봇 페퍼, 일본에서 커피를 갖다가 판매하면서 어떤 커피하고 좋다고 안내도 해주고 하는 그런 로봇이라고 합니다. 좀 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리나 페퍼가 이제 일본에서 다른 커피를 판매하는 아멜리아는 영국의 IP인가 비서 겸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해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동적인 컨설팅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지금 해를 근발수는 좀 빨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아멜리아 관련된 요 휴먼 서비스 확장과 관련된 것들은 유튜브 동영상을 혹시 한번 관심 있으신 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걸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자분들도 아마 계시는 거 알고 계시는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보면 팩트이긴 하지만 잘 정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게 훨씬 더 한 8, 9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한 문단짜리가 아니고 이게 보면 로버트가 작성한 겁니다. 알고리즘, 알봇이라고 불리는 그 로버트가 작성한 건데 팬들을 쉽게 따라 감정과 관련된 용어까지 자연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한편 보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날은 이게 좀 깁니다만 청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은 구름에 낮게 드리운 잔뜩 짚은 날이었다. 하는 연애 때처럼 쳐졌을 또 아무도 로코시는 단정하지 않은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라고 시작되는 소설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공지능이 느끼는 답답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소설 갖다가 아주 재밌게 엮은 건데 이건 로봇이 쓴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AI가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렇다 소설이라도 써보자 그렇다 나는 문득 생각을 하고 새로운 파일 열어 맨 처음 1바이트를 써넣었다. 그 이후 벌써 6바이트를 적었다. 011 이제 멈출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게 일본의 공상과학 소설 관련된 문학상 업무에서 1차 전형을 통과한 소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내용의 그런 갖춘 소설인데 저는 읽어봤는데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걸 AI가 자기의 소설을 쓴 겁니다. 자기가 소설을 갖다가 쓰면서 그런 쓴다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창작까지도 가능하다는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만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걸 AI가 전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기여율을 보면 인간이 한 7, 80% 로봇이 한 2, 30% 정도의 기여를 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능정보기술의 이제 부작용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발전에 의한 동력과 함께 부작용을 동시에 수반하는 그런 걸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일자리 대체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보면 일자리에 관한 논쟁도 밑에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자리에 관한 것들도 지금 예측하는 거에 따라서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질 부분들, 새로 생겨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또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연구자들, 교육하는 사람들, 대학 교수가 제일 먼저 사라질 직업이다. 이런 말 상당히 많이 듣는데 어떤 곳에서는 교육이까지 살아남을 직업이라고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 최근 1월에 있은 다보스 포럼에서도 교육 분야는 앞으로도 늘어날 분야 중에 하나로 또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보면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 스캅들도 여기에서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공지능을 제어할 수 있느냐 제어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라는 걸 두고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앨런 머스크가 미래에 일어날 때나 한 125가지 중에 한 40가지 중에서 100가지가 넘는 게 실제로 앨런 머스크의 말대로 실행이 됐다고 했으면 유명하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과 부정적인 의견을 같이 이제 내고 있는데 저기서 보면 인공지능도 통제불능 기술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거든요. 제가 레스 커즈와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예측에 관한 걸로 유명한 그런 거죠. 레스 커즈와일 같은 경우는 그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책 여기 모시는 분들 정책의 현장 쪽에 좀 더 포커스를 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정책은 보면 우리가 1월달에 정보를 통해서 국가지능정보화 전략수립 계획을 1월달에 대통령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3월 17일날 민간협동회의에서 총 4가지 지능정보기술연구소 플래그십 프로젝트
기초 연구 투자 전문 전력 양성과 같은 4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지능정보기술연구소가 AIRI가 이제 출범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4월달에 국무회에서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TF가 돼서 10월달까지 지능정보사의 종합대책을 하기 위해 아마 열심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 대학 ICT 센터 선정해서 지능정보기술 분야가 아마 고려대학 쪽이 이제 선정이 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한양대 서울에 있는 다른 한국 대학 한양대니 건국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이 10월달에 얼마 전에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능정보정책이 16년에 달랑 나왔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고요. 관련된 것들은 엑소브레인과 그리고 딥비오라고 하는 두 가지 분야에서 기술에 강한 것들이 13년, 14년으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3년 이 엑소브레인은 딥러닝하고 언어를 갖다가 언어 인지를 결합시키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실이나 이런 것들이 딥러닝과 언어를 연결시키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유튜브는 이제 관심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국어라든지 다국어 전문지식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전문지식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엑스브레인 13년부터고 딥뷰가 14년부터가 알고 있습니다. 딥뷰는 이 AI와 시각인지를 결합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AR이라든지 VR 같은 것들이 이제 딥뷰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영상이 시작있는 예측 재난 대응 분야를 통해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그런 것들을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능정보 관련돼서 정책 방안들은 일반적으로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생태계 구축, 산업 분야이라는 생태계 구축이 항상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이제 기술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15년에 발표한 거 보면 이제 ICT 쪽이긴 합니다만 ICT 이제 분야 조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약 2.6년 정도의 차이. 우리 ICT 쪽에서 2.6년이면 상당히 갭이 큰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미 이제 시작해서 이제 간단한 측면에서 기술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산업 부분 말고 사회 변화에 따른 대응이라든지 지역군 제도에 대한 사회 안전망 제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직종 분류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작용 방지와 관련돼서 개인정보 보호나 감시 사용 문제, 기술 책임 문제 그리고 우리 정책 영역에서 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제 규제 완화입니다. 신기술과 규제를 어떻게 핸들링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드론과 관련된 것들은 드론은 이제 항공법하고 들리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하고도 이제 또 그 영상과 관련돼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드론 관련해서는 제5차 규제계획위원회 올해 5월달에 좀 안 했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항공법 이게 대전하고 서울 쪽에 서울 근역 쪽에만 얘들 날도록 할 수 있는데 대도시 항공법에 따르면 인구 밀집 지역에는 여전히 드론을 띄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드론이 떠서 촬영을 했을 경우 이거 만약에 알몸이나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개인정보 문제가 아주 이제 첨예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도 자동차 전용도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올해 산업부가 하고 그리고 지금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이제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이미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이제 좋은 점을 보셨듯이 그런 산업의 분야, 그리고 사회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 공공 분야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감시 감독과 관련된 행정 업무는 이런 대부분 상당 부분
드론이라든지 이 부분이 마트 것으로 보입니다. 지능형 드론을 이용하면 소방 방지라든지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소방 방지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감시, 녹조 감시라든지 그리고 바다 쪽에서 양식 쪽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벌써 되고 있고 사업화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분야는 행정 서비스 중에서 루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 서비스 영역은 단순 행정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지능이 탑재된 로봇이라든지 챗봇에 의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된 부분들은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보 수집 관련 부분인데 지능화된 CCTV. 지능화된 CCTV는 이미 한 2010년대 초반부터 상당히 부분 올라와서 최근에 이제 범인을 잡거나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상당 부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결정과 판단 부분도 행정의 고유한 판단은 여전히 이제 가치가 개입된 부분은 인간이 판단할 것이지만 그에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어떤 결정을 위한 그러한 데이터를 주는 그 부분까지는 될 건데 만약에 이게 아주 이제 크리티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이 아주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가 인간을 결정할 때 인간을 대신할 것인지 아니면 AI를 대신할 것인지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가 늘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능정보사에 되는데 우리가 정책을 이제 지금 수립하고 그런 걸 전략을 짜고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간단한 앞에 보셨던 것처럼 간단한 그런 정책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기본을 한번 점검해 본다는 입장에서 정책식 보조 사항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한국의 전략을 할 때 한국이라는 맥락적 상황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고 그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건 정확한 현황 파악을 아주 첫 번째 기본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가 된다는 것과 그 이슈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 세부 분야들에서 어떤 것들이 되는지는 예를 들면 직종이라는 것들도 우리나라에서의 변화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황과 변화를 먼저 꼼꼼하게 살피고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한국형 그런 로드맵과 그런 정책 대응을 우리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정책을 우리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ICT나 이런 것들은 보면 우리만 해서는 해결책을 쉽지 않은 그런 게 이미 이제 그런 부분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보면 기술을 하시는 분만 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학제가 그런 연구, 법적인, 제도적인 관점, 그리고 행정학이나 정책에서 보여주는 그런 정책이 아닌 전략적인 관점들도 반드시 같이 공유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기술로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이 제도와 인식, 특히 인식에 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기술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설문조사를 보면 사람들이 나는 자율주행 자동차 타았을 경우 탈 것인가 물었을 때 안 탄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뿐더러 왜 안 타냐고 물으면 그에 대해서 가장 크리티컬한 대답 중에 하나가 운전하는 재미가 있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큽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으면 불안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식과 사회적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기술의 발전만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회, 산업 이쪽 부분에서는 이해됐지만 공공 부분에서도 어떻게든 변화가 있으려고 봅니다. 그게 저는 이제 차세대 전자정부에 관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전자정부가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AI라든지 이런 분야가 접목되는 것들에 관한 이게 이제 스마트 시티든 어느 쪽이든 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할 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을 함께 보고 그리고 엮이는 걸 동시에 반드시 보는 그런 작업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하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그 지능정보사에 관한 논의를 4차 산업혁명과 이퀄로 생각해서 연장선상에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능정보사회를 단순하게 산업적 부분에서 접근해서 생산성의 진도로만 하면 그에 대해서는 물음표로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책 지도를 한번 그려본다고 하면 기술 부문, 정책 부문, 인식 부문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각각이 될 테고 추진체계 정비 같은 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각각 부처들이 거의 모든 부처들이 AI와 관련된 산업부, 미래부 상당히 많은 기재부나 상당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계속 우리가 중복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걸 빅데이터 정책을 통해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하루 사회적 수용에 관한 문제라든지 책임 문제 같은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얘네들을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고 얘네들 통시적으로 고찰해서 얘들이 이것들이 어떻게 링크되어서 같이 전반적으로 말씀자를 좀 더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개별로 해서는 단편적으로 끝이고 그냥 어렵지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시간이 좀 남으면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ICT를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딜레마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등자, 이 간단한 이 말을 탈 때 발을 받치는 등자의 어떤 등장이 아드레나오플 전쟁, 그 중세를 이끌었던 전쟁, 로마와 그리고 고트족의 싸움에서 등자가 오면서 여기서 로마군이 패하면서 중세로 이행하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이 어떤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은 인간이 어떻게 수용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전거에 관한 것들은 처음에 보면 앞바퀴가 큰 자전거였습니다. 주행이 중점을 둡니다. 근데 이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안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여성들이 그 당시에 긴 스커트를 입는 문제에 관한 그런 논쟁들이 쭉 이어지면서 안전에 관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사회에 정착될 때는 기술보다는 그 사회적으로 수용이 되는 양바퀴가 있는 걸로 정착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ICT 분야는 기술은 아주 빠른데 이 기술을 어디로 갈지에 관한 부분들은 기술과 사회 또 다른 사회 문제고 그 기술과 사회를 잇는 중간에 연결고리에서 정책이나 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ICT 정책 하시는 근원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ICT의 발전이 인간을 행복하게 고민이 상당히 풀기 힘들지만 여전히 지능정보사에서도 필요한 거고 이걸 염두에 두고 어떤 정책들을 조금씩 써내려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발표를